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등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라면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로서도 1등이었습니다. 1인당 소비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았는데 지난해에 베트남에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인당 소비량으로는 세계 2위, 시장 규모 전체로는 세계 8위에 라면 애호가들이 모여있는 나라가 됐는데요. 최근에는 이 라면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시장 규모로서 세계 4위에 성큼 올라선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코로나 전보다 라면 소비가 5배가량 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라면도 인도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인도에서 바로 그 라면 사업하시는 인도 전문가 한 분과 라면 비즈니스 이야기 좀 나눠보겠고요. 배달을 집으로 시키려면 최소 금액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피크 시간에는 오래 기다릴 수도 있는 불편한 점들이 있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달 시장에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블루칩 신기주 시간에는 로봇을 만들어서 배달 시장에 내보내는 로봇 제조기업 뉴빌리티라는 회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은 라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 요즘에는 특히 인도로도 수출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인도 시장에서 라면 판매 사업 펼치고 있는 분 한 분을 모시고 인도와 한국 라면 이야기 들어보죠. BTN 인디아의 김은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김은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 인도 비즈니스 많이 하셔서 우리 인도 이야기 궁금할 때도 손경제에 몇 번 출연해 주셨는데 요즘에는 라면 사업으로 바쁘신가 봅니다. 예, 정확하게 하면 인도에서 한국식 라면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라면 사다가 파시는 게 아니라 네. 현지에서 라면을 만들어서 파세요? 그렇죠. 초창기에는 한국 라면을 기존에 브랜드 라면을 수입해서 유통을 하다가 예. 이제 그 라면을 좋아하게 된 인도에서 점점 한국식 라면에 대한 기호도 늘어나는 걸 보고 네. 직접 제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아, 인도가 한국식 라면을 좋아한다. 그렇죠. 예. 굳이 한국식 라면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 음식, K푸드가 이제 상당히 그래요? 트렌드화되고 있는 14억의 인도입니다. 인도도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도 음식하면 제일 유명하거나 우리도 자주 즐기는 게 커리. 커리, 탄두리 치킨,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죠. 향신료로 대표되는 음식들이죠. 이제 인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 좋아해 그러면 당신은 인도 음식 중에 아주 조금만 알고 있는 거야라고 하듯이 우리도 우리나라 음식 많지만 인도에서는 우리나라 한식 중에 뭐가 제일 인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음식 재료로는 한식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분식 개념의 한식이라고 보시면은 좀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럼 뭐 떡볶이 이런 거? 떡볶이,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무역업을 할 때 떡볶이를 소개를 해야 될 입장이 있었는데 한 4, 5년 전에 과연 이게 될까 했는데 결론은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로 수출이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그 이른바 가래떡과 고추장과 그런 게 가요? 상온에서 유통할 수 있는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떡볶이 개념은 아니고 수출용 떡볶이는 약간 좀 개념이 좀 다르긴 하는데 덜 상하는 걸로 했겠죠 어떻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떡볶이와 라면 심지어 이것이 이제 락볶이까지도 발전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한국 음식에 대한 유행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추장 매운 떡볶이가 인도에서도 바로 그 떡볶이입니까? 한국 그렇죠. 떡볶이? 예. 만만치 않게 매울 텐데 그 친구들도 좋아하는군요. 인도에서는 이제 매운 거에 대한 선호가 다른 일반 맛보다 좀 더 높은 편이라고 보는데 물론 그것도 지역적으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 라면은 얼마나 늘었습니까? 인도에서의 라면. 우리나라 라면이 인도로 직접 수출되기도 하죠. 예, 사실은 제가 이제 가장 한 10여 년 전에 모 기업의 라면을 인도의 이제 식품 수입업자를 중개를 했던 이제 사람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중개업자가 그 수입업자가 한국 라면에 대한 수입 독점권을 갖기 위해서는 월 한 컨테이너가 이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쉽게 승낙을 못했던 분위기였는데 10여 년 전에는 안 팔릴까봐 한 달에 한 컨테이너도 못 팔면 손해를 과연 떠나야지. 인도 사람한테 라면을 자기가 팔 수 있겠나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근데 코로나 직전까지만 해도 한 뭐 2, 3, 한 두세 컨테이너 좀 많이 늘었긴 한 게 그 정도였는데 코로나가 지금 이제 잡혀가는 지금 시점에는 월 한 20 컨테이너. 네.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얘기하는 건 작은 게 아니라 40피트로 큰 컨테이너로 그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난 성장이라고 야. 볼 수 있죠. 최근에 빠르게 늘었네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예. 코로나 와중에 그만큼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유가 혹시 연결고리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나가서 시장을 봐서 음식을 해야 돼. 인도 음식이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인데 네. 뭐 굳이 라면만 한국 라면만 잘 됐다는 건 아니고 인도에서도 여러 가지 식문화가 좀 변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식 라면도 그 붐을 같이 올라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편식들이 인도에서도 뜨고 있다. 그렇죠. 인도 그러니까 뭐 이른바 우리가 인도에서 라면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예. 이제 뭐 네슬레 기업에 의해서 한 3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그 이 기업이 라면을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하나의 모토가 여성을 부엌에서 해방시키자. 이제 그런 것들이었는데 네. 그 와중 그런 것들이 코로나 와중에 좀 더 리얼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 인도에서 그럼 라면 한국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는 라면 시장도 뜨고 있고 또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 내지는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고 네, 그렇게 두 볼 가지가 수가 다 있습니다. 겹쳤겠네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인도가 한류가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는데 네. 이번 기간으로 통해서 보면은 한류가 인도 10석 인도에서 하나의 어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네. 그 한류 문화 중에서 음식이 하나의 네. 대표적인 아이콘이 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좀 주도적인 역할은 라면이 하고 있지 않느냐.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좀 하나의 견해입니다. 인도에서의 한류라고 하면 무슨 그 뭐 드라마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런 게 나갑니까? 무슨 예, 그거를 그 드라마, 영화, 어떤 우리 K-팝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하듯이 그러한 네. 것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그런 공연이나 이제 그런 게 실제로 인도에서 이루어진 적은 거의 드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음식으로 그게 넘어간 듯합니다. 저희도 베트남 음식 요즘 뭐 한국에서도 아주 잘 먹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트남 영화나 베트남 가수가 우리나라에서 인기라서 그걸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음식이 상당히 이국적이고 좋다.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음식을 즐기는 것처럼 인도에서의 한국 음식도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드라마나 예. 그런 거에서 소개를 돼서도 하고 또 한국 음식이 또 인도에서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건강한 음식으로 그렇게 자기네 그 인도 음식이 원래 좀 기름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한국 음식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한 헬시푸드로 그래요? 알려진 것도 또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라면을 집어들면서 아유 좀 나도 좀 건강식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는다는 그렇게까지 겁니까? 예, 하여간 좀 그런 의미가 하기야 뭐 같은 음식도 이미지들은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얼마씩 해요? 이 라면들 인도에서 한 봉지 그러면 라면은 봉지가 이게 좀 인도가 우리 작다면서요? 인도 라면과 한국 라면을 그냥 그 그대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인도 라면은 이제 일단 그램 수가 한 60g에서 70g 내외인데 우리나라 라면이 한 120g, 130g 정도니까 거의 두 배 정도가 반개 되겠죠. 정도? 예. 근데 소비자 가격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수입되는 거에는 인도 로컬에서 파는 거에 비해서 한 판매 가격이 한 3-4배 차이가 남고 제가 이제 인도에서 제조해서 파는 거는 인도 현지 원래 있었던 라면보다는 한 2배 정도 비싸나 프리미엄 라면으로 이제 시장을 점유해 가고 있는데 네. 수입된 한국 라면보다는 한 절반 정도로 좀 저렴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뭐 1,000원짜리 라면이 인도로 수출을 바로 하면 한 그럼 2-3천 원에 현지에서 판매된다는 말씀이세요? 거의 한 2,000원에 인도 현지의 부가세까지 포함하면은 정상 가격은 한 2,000원에 가깝습니다. 오, 그런데도 예. 팔린다라는 것이 인도인들 이제 입장에서 특징이죠. 보면 뭐 생일날 먹는 고급 음식 느낌이겠네요. 가격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인도의 어떤 상류층이 그 정도 비싼 거를 먹을 거 아니야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는 인도의 보편적 소비자의 소비 수준이 네.
그만큼 올라섰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한 끼 2,000원이면 뭐 그냥 예, 예. 그저 그래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라면 한 그릇에 를 우리가 저 분식집 같은 데서 한다면은 네. 뭐 한 싼 데는 3,000원, 한 4,000원 3,4,000원 그렇게 합니다. 예. 인도의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길거리 음식점. 한국 음식을 이제 라면을 소개를 한다 네. 하면은 아마 그 판매 가격이 인도 돈으로 하면은 300루피, 우리나라 네. 돈으로 따지면 환율을 적용하면 한 4,800원, 5,000원에 가깝죠. 그런데 그게 그냥 일상적인 인도의 보통 사람이 소비하는 단가가 된다. 그렇다는 거죠. 인도의 보통 사람이 한 끼에 밖에 나가서 그냥 밥 먹읍시다 하면 그만큼 한 이제 5,000원 소비의 써요? 어떤 수준이 높아졌는데 물론 이것이 1인당 GNP가 얼마인 나라에서라는 예.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음. 우리가 이제 시장이 형성돼 있는 도시에서 네. 근데 이 도시가 인도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우리가 시장으로서 형성할 수 있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는 인도 전역에 한 200여 개가 있으니까 네네. 그 우리가 그런 보편적 시장으로서의 소비 수준은 아. 상당히 올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뭐 비단 라면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도에서 스마트폰이 팔리는 예. 연간 판매 대수를 생각한다면 그 하기야 개념을 인도라고 쉽게 이해할 해서 수가 있습니다. 아이폰을 반값에 팔지는 않을 거니까. 나야 마찬가지죠. 죄송합니다. 아직도 저 인도 분들에게 죄송한데 제가 좀 업데이트가 덜 된 옛날 생각하고 있었네요. 예, 우리가 이제 인도에 대한 팩트를 과거적 개념을 아직까지도 지금까지도 계속 끌고 오면은 현대 인도가 우리한테 주는 시장의 의미, 네. 어떤 경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 미래지향적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혼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업데이트된 사실을 가지고 인도를 재해석할 필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8 올림픽 때 한국 갔다 왔는데 나 그 나라 좀 잘 알아 그러면 이게 저거 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이야기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인도에서 직접 라면을 제조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그러니까 여기 제조는 인도에서 나오는 모든 원재료를 사용해서 인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드는데 다만 예. 자본과 기술이 한국에서 건너갔을 뿐입니다. 한국의 라면 제조 기술을 인도로 갖고 가서 현지에서 스프도 만들고 면도 만들고. 그렇죠. 라면을 만들어야겠다라는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인도에서 인도 원재료 모든 것을 사용해서 면과 이제 스프 모든 것을 인도에서 해결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산 라면하고 뭐가 좀 다릅니까? 인도에서 직접 만드시는 라면은? 전반적인 맛은 거의 다 한국 라면을 흉내를 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가깝게. 예. 다만 이제 인도 사람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람 수를 좀 낮췄고 여러 가지 그 안에 인도 사람도 느낄 수 있는 약간의 가미된 향이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인도 라면은 끓여 먹는 라면이 아닌데 국물 라면이 아닌데 저희는 이제 한국 코리안 테이스트라고 그래서 국물이 있는 라면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예전부터 인도에서 팔리던 라면은 국물이 없는 라면이었어요. 예, 거의 볶음면, 비빔면식의 스타일인데 저희는 이제 그거로는 승부를 볼 수는 없다. 그래서 한국적 맛으로 가자. 그래서 국물이 있는 라면 그것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라면을 국물 없이 먹었대요 그동안? 저도 의미는 그래서 저희도 마케팅은 예. 국물을 먼저 먹게 하는 게 저희가 마케팅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게 그렇군요. 방법이죠. 이 인도에서 파시는 라면은 우리나라보다 용량이 한 반 정도 되는 작은 라면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2개씩 끓여 먹습니까? 인도인들은 굳이 왜 그렇게 그렇지 작은 않죠. 걸 먹어요? 인도인들이 라면에 대한 어떤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한국 라면을 제가 예전에 팔아보니까 120g짜리 라면은 많다라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습니다. 너무 양이 많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해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끓여 먹는 걸 보고 한국 라면보다는 작게 기존 라면보다는 어떤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중량을 찾다 보니까 80g짜리 라면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인도인들이 우리보다 뭐 밥을 적게 먹고 살지도 않을 거고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위장을 가진 왜 라면이 많아요? 이게 한계가? 최근에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유명 인사가 라면 끓여 먹는 법을 한번 소개했는데 라면을 끓이면서 늘 한 젓가락 덜어낸다고 그럽니다.
많다 이거죠.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 식문화에서 변하는 그런 스타일 중에서 한국 라면이 많다고 느끼는 분도 중에 있을 겁니다. 그 인도에서는 아직 그러한 어떤 이 면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한 끼를 그 면 자체로만 완전히 대체시키기에는 아직은 그런 식문화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라면을 먹을 때도 라면 좀 먹고 다른 음식도 스낵, 같이 먹고 우리가 스낵 음식, 예, 그러니까 가벼운 음식. 살짝 밤참으로 예, 먹거나. 예. 아이들이 인도 TV 광고를 보면은 엄마들이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간식으로 내어서 알겠습니다. 그쪽 현지의 라면을 그렇겠죠? 끓여주는 거가 TV 광고에 나오는 걸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점심으로 라면 먹었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그렇구나 하는데 한 끼 인도에서는 때웠다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중간 미드밀 뭐 그런 개념으로 볼 수도 인도에서는 있겠죠. 그렇겠네요. 그럼 라면이랑 뭐 또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겠네요, 다시.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바라는 바는 저희 라면에 네. 인도 사람이 인도 그 약간 좀 이렇게 날리는 쌀이 있지 않습니까? 밥. 네. 그 밥 말아 먹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인도에서는 일본 라면도 많이 팔리죠. 예, 일본의 이제 뭐 니신이라는 기업이고 라면의 원조 기업이 인도에 직접 진출해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네. 라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예, 지금 그 현지에서 상위 마켓 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라면과 대표님이 만들어서 파시는 한국 라면은 뭐가 좀 다릅니까? 그 니신 기업의 라면이 기존에는 저 인도의 네슬레 라면, 그러니까 모든 어떤 주류 라면과 똑같은 방식이었는데 네. 제 라면이 출시되고 나서 한 7, 8개월 후에 그 일본 기업이 그 한글로 네. 아주 엄청이라는 한글을 포장지에 넣고 코리안 테이스트라는 거를 포장지에 명시할 정도로 어떤 뭐랄까 흉내를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사품을 만들었어요? 그 자존심 강한 일본 기업이 자기 신제품을 내면서 한국 맛이라는 거를 포장지에 명시할 정도로 예. 인도의 식문화에 있어서 한국 맛이 하나의 어떤 그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좀 매운맛, 그 칼칼하게 매운맛 그 맛인가 봐요. 예, 그것도 이제 한국적 맛을 좀 카피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직접 라면을 공장을 세워서 만드시니까 한국에 있는 라면 사다가 파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뭐 그랬을 텐데 뭐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라면 공장을 직접 만들려면? 여기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린 거는 제 직접 만든 제 공장은 아니라 예. OEM 계약을 통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이렇게 똑같이 현지에서. 만들어 달라.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인허가 과정을 우리가 이제 획득을 해내고 어떤 우리나라에서 식약청의 어떤 조건이 있듯이 인도에서 똑같은 조건을 충족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네. 이제 사전 준비에 좀 시간이 많이 걸렸죠. 스프는 그냥 부피도 크지 않고 하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고 그쪽에서 면은 뭐 이런저런 재료도 있고 하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만든다는 것도 그렇게 용이할 수는 없고 한국에서 계속 R&D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또 비용을 필요로 하는 거기 인도 때문에 현지에서 개발을 해야 되니. 인도에도 그만한 이제 인적 자원은 있으니까 좀 더 저렴한 비용의 R&D를 하기 위해서는 인도에서 개발을 끝냈습니다. 올해나 내년에는 얼마나 매출 파실 걸로 보십니까? 사장님이 만든 라면이. 금액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판매되는 양과 어떤 예. 판매되는 그 루트를 좀 더 이제 확충시켜서 고성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금년 목표인데 최근에 이제 좀 특징적인 게 인도의 그 출장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삼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네. 뭐 그 호텔의 조찬 메뉴로 저희 라면이 이제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인도 사람들 생활 저변으로 예. 저희 라면이 좀 더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게 금년도 목표이기도 합니다. 슬슬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맛, 두 가지 맛이 있는데 예. 김치 김치 라면을 금년 중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라면에 김치 들어간 것, 그 건조 인도에서 김치 이제 넣은 김치에 것. 대한 하나의 문화가 생기는 것을 보고 좀 예. 선도적으로 김치 라면을 제조하려고 그럽니다. 인도에서는 라면 먹을 때 같이 김치를 곁들여서 먹지는 않을 거고. 그러기에는 김치가 아주 비싸죠. 네, 뭐 그렇게 돼서 김치까지 제조가 된다면 네. 한국 식문화가 인도에서 자리 잡는 데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조금만 더 좀 느끼하게 만들어 보세요. 김치도 좀 먹게.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들이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 인도의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거의 뭐 코로나 자체는 이제 인식을 못하고 의식을 못하고 갑니다. 저도 인도에 들어갈 때는 기본적인 신고만 하면은 네. 격리나 그런 거 없이 보편적으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뭐 마스크도 아니고 진단도 따로 안 받고 마스크를 그냥, 쓰라는 하나의 어떤 지침은 있습니다만 그거에 네. 대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분위기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드나들면도 문제가 없고 환자들도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네, 발생 건수도 거의 지방별로 몇천 건, 몇백 건이지 상당히 완화돼 잠잠해졌군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도에서 라면 사업하시는 BTN 인디아의 김은기 대표로부터 인도 소식 재미있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블루칩 기업들의 이슈와 투자의 이야기들, 다양한 이면의 속사정들까지 살펴보는 블루칩 신기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배달 전문 로봇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만드는 회사군요. 자율주행으로 배달을 하는 로봇. 맞아요. 네, 라면도 배달돼요. 라면. 아니 뭐 뭐든지 하겠죠 뭐. 저희가 어렸을 때는 로봇이 만들어지면 지구를 지키는 일을 일단 시킬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런 이제 잔일부터 좀 먼저 연습을 하게 되네요. 지구는 독수리 응제가 지키고 로봇이 배달을 한다. 네, 네. 배달입니다. 네. 뉴빌리티라는 회사인데 회사 이름 뉴빌리티. 로봇을 만듭니까? 네, 로봇을 만드는데요. 이 회사의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뉴비라는 그 배달 로봇을 만듭니다. 네. 그런데 이게 로봇을 만드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보이니까 정확하게 이 회사는 로봇을 활용해서 물류 배달 시스템을 혁신하려는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달료, 뭐 배달 알바비 이런 걸 비싸지고 인력도 구하기 어려워지는데 사람 대신 로봇이 배달해라. 네, 그렇게 해서 물류를 바꾸겠다. 목표는 거기에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생겼어요 배달 로봇이? 이게 저기 좀 멋있게 생기면 좋겠는데 예. 아이스박스처럼 생겼어요. 거기에 바퀴가 달렸어요. 멀리서 봐서는 그냥 박스처럼 네, 근데 생겼군요. 바퀴 달려갖고 그 혼자 움직이는 여서 우리가 상상하는 로봇은 팔다리 달리고 하는 이제 안드로이드 형태 로봇을 생각하지만 살짝 웃기도 하고. 네네. 근데 사실 로봇은요. 아니다 이거죠? 각자 목표에 따라, 그러니까 이용 목적에 따라 이제 모양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스박스에 바퀴가 달린 형태인데 적재 중량이 적지 않아요. 25kg에서 40kg짜리까지 무게를 들 수 있는데 넣을 수 있어요. 아이스박스 와, 안에. 예. 그러면 웬만한 편의점에 있는 물건들은 예.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10kg 푸대 쌀 들고 오면 묵직한데 그거 그러니까. 서너 개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네. 어. 그게 예. 최근에 시범 운영도 했는데 이게 조입된 최초의 곳 중에 하나가 편의점도 있는데 골프장도 있어요. 골프장에 가면 골프 치는 분들, 골퍼분들이 네. 이렇게 뭐 중간에 스낵도 먹고 뭐 라면 먹고 싶잖아요. 아까 라면 말씀하시고 자꾸 라면 얘기하게 되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스낵을 배달하는데 골프장은 또 그 골프 카트조차도 요즘은 자율주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로봇을 통해서 라면, 뭐 스낵, 뭐 음료 이런 걸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2022년 2월이니까 이제 몇 개월 전이죠. 그때는 서울에 있는 서초 아이파크에서도 그 세븐일레븐에서 한번 이거 시범 운영했었고, 네. 그리고 인천 송도에 보면 연세대학교 그 국제 캠퍼스 있어요. 캠퍼스가 크잖아요. 네. 도로 상황이 좋으니까 거기서도 배달을 해서 이미 대비를 했습니다. 네. 배달을 한다는 건 그 제가 느끼기에는 바퀴 달린 철가방 같은 느낌인데. 저거 왜 저 박스가 오지? 뭐 하는데 뭔가 혼자 와서 네. 뭐 3층 204호 앞에서 딱 서서 뭐 왔습니다 한다는 거군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주문하신 분이 그 예. 이용자가 QR 코드를 이렇게 인증하면 뚜껑이 딱 열려요. 그럼 그 물건을 꺼내면 돼요. 주인님 맞는 거 확인하고 네, 맞아요. 그럼 뚜껑이 열리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뚜껑 닫고 내용물 꺼내면 본인이 스스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그렇죠. 자동 귀환도 되죠. 자율주행이니까. 네, 목적지도 알고. 맞아요. 네. 그렇군요. 실제로 만들어서 그럼 이 로봇이 여기저기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올해 상반기에 시범 운영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운영되는 대수가 38대인데 투자를 많이 받은 상태여서 네. 앞으로 이제 500대 이상 늘리면서 하반기에는 이제 상용화 시키려고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골프장에서는 이미 상당히 쓰이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일부 골프장에서. 예. 그리고 편의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 또는 학원 이런 데서도 쓰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먼 미래가 아니고 아주 네. 가까이 와 있는
건 분명해요. 뉴빌리티에서 만드는 뉴비가 어. 우리 눈에 띌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사람이 안 다니니까 비용은 확실히 줄어들 텐데 기껏해봐야 뭐 전기 충전기에다가 그 로봇 가격 감가상각비 정도 더하면 될 테니까 맞아요. 네. 당연히 그럴 텐데 잘할 것 같지 불안해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저기 50m 앞에까지 가봐 하면 그거는 갈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횡단보도도 건너야 되고 멀리 배달하려면 뭐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로봇이? 그게 됩니다. 이게요.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요. 기술이 몇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는 우리 많이 했는데 네. 테슬라에서는 그 테슬라 비전이라고 해서 눈으로 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계가 실제로 눈을 갖고 네. 주변을 보게 만든다가 기술의 핵심이고 자율주행의 최첨단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저 낮은 단계인데 라이다라는 건데 레이저로 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자동차에 좀 많이 봅니다. 앞에 보면 요즘 앞에 엔진 후드 앞에 뭐 반사판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더듬이죠 더듬이.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전파 레이저를 쏴서 반사되는 걸 보는 건데 네. 그다음에 레이다가 있어요. 레이다는 우리 아는 거죠. 아주 익숙한 음파를 쏘는 거. 예. 근데 이게 다 비싸고요. 그리고 도심에서는 교란이 돼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물체가 움직이는 게 많으면 네. 그러면 전파가 교란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뉴빌리티에서 만든 뉴비는요 카메라를 써요. 카메라로도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로봇이 눈으로 본 거를 판단해서 왼쪽으로 가야 되겠다,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다를 판단한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이제 사실은 네. 테슬라 비전보다 굉장히 낮은 기술인데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판독해서 이게 장애물인지 길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건데 그 영상을 인공지능이 읽어서 네.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많이 읽히면 이게 장애물이라는 걸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뉴빌리티가 지난 2년 동안 이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서 이걸 확보했다고 표현하는데 기술을 확보했어요. 그런데 포인트는 그러니까 도심 안에선 가능해지고요. 네. 또 하나는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얼마쯤 합니까? 100만 원이요. 한 대에 1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그 센서 자체가 100만 원인 거예요. 카메라를 통해서 그 영상 그 주변을 인식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센서가 자율주행 차 안에는 가장 중요한 비싼 부품인데 예. 이게 보통 라이다만 하면 1,000만 원에서 뭐 수천만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럼 핵심이 100만 원이면 아주 싼 거죠. 네. 거기에 철가방이 2만 원, 바퀴가 1만 원 하면 103만 원이면 만들겠네요. 네, 굉장히 싸겠죠. 맞습니다. 네. 다른 부품이야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기본적인 부품이니까 예. 센서만 확보하면 되는데 이 회사가 이걸 지난 2년 동안 연구해서 확보한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보면 그 물건 배달할 때 요즘 음식 배달 시켜 보시면 가끔 사장님들이 직접 알바생 없으면 네.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배달 오시는 분이 네네 그런 게 저도 몇 번 경험했는데 내가 저기 라면 하나 시켰는데 배달 오시는 건 중형차가 오면 네. 그러면 이래도 되나? 부담이다. 뭐 이런 느낌 있죠. 차가 그거 하나뿐이니까 그렇죠. 뭐 그리고 알바생도 네. 없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달에 쓰이는 차는 사실 오토바이 같은 아주 가벼운 차 이제 이륜차들이 보통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연비 비용 이런 거 고려하는 것이니까 이른바 배달이라고 하는 네. 물류의 마지막 단계인 라스트 마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배달하는가가 아니라 네. 가장 싸게 정확하게 배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겠죠. 네, 근데 예. 그걸 뉴빌리티가 이 가격 비용 문제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저렴하게.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요즘 그 배달 많이 시장이 풍기가 되니까 이런 네. 일이 있죠. 배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많지는 않지만 일부 분들이 음식을 이제 빼먹고 뭐 먼저 먹고 그러잖아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아니, 가끔 뉴스에 나오는 이제 정말 드물지만 또는 사실은 배달이 늦는 경우는 종종 있죠. 원하는 그럴 수 있죠. 시간만큼. 네. 그러면 이제 뚜껑이 열리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럴 일 없고 아이스박 뚜껑만 열면 정확하게 배달도 되고 네. 시간도 맞추고 비용도 낮아진다 이런 겁니다. 뭐 가격도 100만 원에 만들 수 있으면 그거야 뭐 한 분 월급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성능인지가 가장 관건이고 궁금한데 네. 배달이니까 빨리 가야 되겠죠? 가까운 거리라도 가다가 또 한참 저게 장애물인지 아닌지 계산하는데 30분 걸리고 그러면 결국 가긴 가더라도 그거 뭐 어디다 써먹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네. 잘 배달 된답니까? 시간 자체는 꽤 만족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초 아이파크 근처에서 세븐일레븐에서 배달할 때도 네. 뭐 일반적으로 편의점에서 배달하는 것보다 훨씬 만큼 속도가 나는데 네.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비용도 훨씬 싸죠. 보통 이제 음식 배달하면 3,000원씩 내잖아요. 보통. 예. 예. 근데 그런 거 낼 필요 없고 사실은 적게 내면 1,000원
뭐 한 2,000원 정도씩 싸게 한다고 하니까 배달료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그 배달 하나 시키면 시키는 분이 3,000원 그리고 예. 이제 배달을 받는 자영업자 음식 식당업 하시는 분이 3,000원의 배달 수수료를 내서 네. 총 6,000원 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걸 쓰게 되면 그거를 2,000원에서 1,000원은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던데 누빌리티는 그러니까 배달의 가격 또는 배달의 속도는 괜찮은데 문제는 규제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파크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던데 네. 그 일단 현관 요즘 아파트 보면 내 현관도 있지만 네. 공용 현관 1층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먼저 들어와야 우리 공용 집 현관을 대문만 들어가지 나죠. 못하는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서 그거를 이제 오고 가게 만들게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열어주려면 벨 눌러야 되는데 키가 작아서 배를 못 로봇이 누르는군요. 배를 못 누르는 거죠. 그 이제 앞에까지 오면 내가 열어볼 수 있는데, 예. 근데 그거 사람 배달원이 하면 다 알아서 오잖아요. 혹은 벨 누르고 가시든가 네, 뭐 네, 문자로 네, 남겨두고 네. 가시든가 하는데 그렇죠. 이 친구는 네, 그게- 오고 나서 가슴 졸이는군요. 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음. 이 그 서초나 이 일대 지역에서 강남 3구에서 한번 배달 시범을 할 때도 이런 시범 운영을 할 때 가장 문제가 이제 도로교통법 규제잖아요. 네. 여기 도로를 다니는데 우리 배달이라고 하는 게 인도도 다니고 복도도 다니고 차도도 다니면서 배달을 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 로봇은 이제 그 규제상으로는 교통법상으로는 인도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차도로만 다녀야 된다.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최근에 공유 스쿠터하고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공유 스쿠터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인도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네. 도로교통상으로. 예. 그러니까 얘는 차도를 다니거나 아니, 예. 복도도 들어가지 못하니까 말하자면 이게 규제의 어떤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였고 또 하나는 시범 운영 상태에서도 사람이 옆에 붙어갖고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을 네, 그럴 맡겼는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저희 청취자분들이 아주 난리 났어요. 저희 청취자들 호기심 많은 분들이라는 거 알죠? 네, 그럼요. 손 잡히는 경제. 5446번님께서 엘리베이터나 계단은 어떡합니까? 지금 아직 계단은 못 올라요. 엘리베이터도 바뀌니까. 버튼 못 눌러서 못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 보통 손이 안 닿잖아요. 이 네. 친구한테는. 사실 일단 그런 식의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는 있죠. 예를 들면 센서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얘를 엘리베이터가 인식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이 친구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바꿔주는 건 뭐보다 뭐가 더 큰 게 아닌가요? 아니면 이제 아파트 경비원 분들이 문을 열어주는 방법도 있죠. 가장 사람 쉬운 손 방법. 덜 가게 하려고 지금 배달 로봇 쓰고 있는데 거의 뭐 온 동네가 다 이 친구 저 보호하는데 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요 이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가장 비싼 부분인데 네. 비용과 뿐만 아니라 로봇하고 사람이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해줘야 되는 단계이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긴 부분, 복잡한 부분, 편의점에서 그 도로를 거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의 공용 현관까지 오는 것까지는 로봇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현재는 거기까지는 진화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문제도 풀면 풀 수 있는 거죠. 저는 불안합니다. 출근이란 회사 책상에 앉는 걸 말하지 회사 건물 앞까지 오는 걸 출근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니 저는 그냥 마음만 출근해도 이미 마음은 출근해 있곤 하는데. 네. 1965번님께서 집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도 난감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이제 지금 최근에는 그냥 집 앞에 놓고 가세요 옵션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도 사실 이 센서의 부분이나 규제 부분에 비하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얘기를 드리면 그 한국의 뉴빌리티라는 회사가 뉴비를 지금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미국의 경우에 미국의 스타쉽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창업해갖고 14년 창업해서 지금까지 배달 건수가 50만 건이고요. 지금 코로나 시즌에 200만 건 정도의 배달을 대신했어요. 그러니까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요 글로벌 자율주행 배달 로봇 분야 1등인데요. 어느 나라 회사예요? 그 이 회사가 회사는? 재밌는 게요. 미국 회사가 아니고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그 유럽 회사예요. 그 에스토니아는 실리콘밸리 쪽에서 얘기하는 건 네. 유럽의 실리콘밸리다라고 표현하는 그 일대 지역에 창업한 큰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에스토니아 회사에서 만든 건데.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왜 유럽에서 안 하고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느냐? 미국이 이런 식의 지금 말씀하신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배달하기 좀 편하죠. 규제를 네. 많이 이제 해결해 준 거죠. 집 앞까지 가서 몸으로 부딪히면 퉁 소리 날 테니까.
거기는 바로 대문이니까. 근데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미국에 그 주가 많잖아요. 그중에 예. 20개의 주는요. 로봇도 보행자다라고 법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2017년부터 로봇도 보행자니까 인도를 다닐 수 있다. 있다. 사람과 똑같이 취급해 준다.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오펜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지오펜스라는 게 펜스는 실제 울타리잖아요. 네. 지오펜스는 GPS를 활용해서 울타리 쳐놓고 그 일대는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가끔 공유 스쿠터 요즘도 경험할 텐데 특정 지역 들어가면 안 움직이잖아요. 네. 이런 로봇도 지오펜스 쳐놓으면 안전한 지역 안에서만 운행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장치는 많아요. 네.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장치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신 우리나라 기업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실적도 많고 기술도 많은 외국 회사 에스토니아의 그 회사 네, 스타쉽 있다는 테크놀로지. 말씀이군요. 맞아요. 네, 그게 앞서고 있고 요 뉴빌리티의 벤치마크죠. 네. 사실 한국에서는 이 자율주행 로봇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도 관심 있어 하실 게 한강 고수부지에서 그러면 시켜 먹고 싶은데 치킨 같은 거 들어올 수 있느냐. 까지는 오히려 잘 찾아올 것 같은데. 네, 한강 고수부지는 평지니까. 골프장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근데 못 들어가요. 왜? 오토바이 이게 이제 이륜 원동기로 취급받거든요. 여기서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아니고요. 한강 고수부지에서는 원동기입니다. 네. 바퀴는 4개 달려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거기 모터가 달려갖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에 가장 빠른 시장이 미국이고, 야. 미국에서 그래서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인도로만 다니면 뭐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네. 저희처럼 차도로 다녀야 되면 그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그게 잘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밑에서 갑자기 바퀴 달려서 박스가 그렇죠. 네, 작으니까. 지나가면 네. 사고의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재밌네요. 그래도 네. 이 뉴빌리티를 창업한 분은 뭐 엔지니어입니까? 네, 원래 천문우주학과에 다니던 대학생이었는데요. 불과 지난해까지만 해도 올해 24살입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지난해였어요. 포브스가 선정한 30대 이하 리더 한 명으로 선정됐고요. 각광을 굉장히 많이 받는 엔지니어인데 그 원래는 천문우주학과여서 그 나사에서 하는 무슨 컨테스트에서 네. 1등을 하기도 한 인물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다가 바로 배달에 있어서 마지막 단계인 라스트마일 물류를 해결하겠다 로봇으로 이렇게 창업을 했는데 네. 이게 한 5번 정도 실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비즈니스를 찾아내서 그래서 요 뉴빌리티를 창업했다고 하고요. 처음에는 이거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사실은 처음에는 뭐 게임 관련된 것도 것도 했다가 예, 대학생 20대 초반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선택했는데 결국은 요 아이템이 가장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냈던 거죠. 여기 투자한 회사가 최근에 지난 4월이었습니다. 230억 원 투자 받았거든요. 4월에? 네, 4월이요. 몇 달 전에요. 230억 원 투자 받았어요. 4월에 240억 원이면 잘 받은 건데 그때 이미 시장 썰렁해지기 시작한 네, 때인데. 맞아요. 네. 그런데 시리즈 A 투자였는데 예. 여기 투자한 회사 중에 재밌는 회사가 있어요. 삼성 웰스토리라고 이 회사가 삼성 안에 있는 구내식당하고 골프장 운영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안에 시장을 찾아내서 여기에 투자하는 회사까지도 있다. 각광받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이런저런 기술을 설명해 주실 때마다 요게 이렇게 끝까지 발전을 해서 사람이랑 비슷하네 하는 수준까지만 되면 상용화 되는 건데 네. 제가 뭐 망치와 못을 들고 뚝딱뚝딱 책상을 만든다고 하면 만들 수는 있겠죠, 저도. 그러나 제가 만든 책상으로 이제 가구 시장이 변한다고 얘기하면 오버잖아요. 이진우 당신이 책상 뭐 만들 수 우리 집 거실이 있겠는데 바뀌겠죠. 그거는 그냥 당신 취미고 네. 이런 것들도 뭐 신기하네 배달도 하네 하지만 제가 만든 책상의 수준처럼 아이고 이거 신기는 한데 그렇게 이걸 우리가 쓸 수는 없겠어 하는 수준이 될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갈지가 네. 이게 참 판단이 어렵기도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스타쉽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그 마지막 단계의 배달의 만족도를 이제 움직이는 먼저 그런 가는 회사들이 회사들이 생겼다.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런 걸 보고 큰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 야, 되기만 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렇군요. 아주 신기한 로봇. 잘 크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더밀크 코리아의 신기주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